기간에 관한 테마 정리 먼저 해보셨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개정된 부분 소개해드리면서 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었는데요. 매주 진행되는 테마 정리는 이렇게까지 시간 소요를 하면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이 너무 줄어들거든요. 한 15분에서 20분 내외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매주 이제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분량도 그주그주 암기해 내실 수 있는 정도 분량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누적되지 않게 그주그주 암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는 시간과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월 단위의 기간, 그 다음 주에 기간 단위의 기간, 그거 외에도 우리가 외울 것들이 많아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각종 기재사항들이 있죠. 또 신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과 벌칙이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 부거법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암기를 했는데도 문제가 사례로 출제가 되면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경우의 수를 모두 사례로 해서 또 적용해보는 연습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기출문제집 집필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몇십 년 하고 한 20년 넘게 하고 교재 집필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 감이라는 게 뭐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예전에 제가 강북 지역의 모 학원에 출강을 했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질문을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아십니까?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아직 제대로 모르고 강의를 몇 달째 들었어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질문을 하시지, 이분이 저한테 딱 들어오시자마자 강유용 선생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 앉으세요 그랬더니 뭘 물어보시면서, 근데 강유용 선생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저를 강유용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름이 강희용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신준선이죠. 강희용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난 강희용이라고 알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강희용이라고 알았나 그랬더니 제가 이 교재에다가 강의용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저놈 이름이 강희용이구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강희용 선생이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제가 이 빈출 문제집을 집필하면서 하나하나 개수하면서 문제집 속에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600문제 정도 출제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궁금해서 쭉 세어봤어요, 단원별로. 그랬더니 딱 598문제더라고요. 600문제에서 2문제가 딱 빠지는데, 600문제 정도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출간되는 출판사하고 교재 페이지 분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지만 600문제면 우리는 고사장에서 40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40문제인데 600문제면 이게 몇 배죠? 오늘 산수 많이 하네요. 15배죠. 예, 15배죠. 15배. 40문제에서 15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할 건데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여서 어릴 때 그 참새사냥, 꿩사냥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새 잡는 공기총 있잖아요. 공기총은 군대에서 쓰는 총처럼 이렇게 한 발의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총을 쏘면 그 안에 산탄총이라고 해서 여러 개 수백 개 쇠구슬이 한 방에서 팍 퍼져 나가요. 그러니까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새 한 마리를 총 한 방에 맞출 때 한 방으로 맞추기가 어렵지만 산탄총을 쏘면 한 방에 수백 발이 막 가면서 그 중에 몇 개가 맞아서 새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물처럼 확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40문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지금 15배 총알이 날아간다고요. 퍼지면서 맞추면 안 걸리는 놈이 있겠어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빈출 문제만 정확하게 보셔도 또 이 문제만 보십니까? 전국 모의고사 문제 보시죠. 또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 보시죠. 그러면 20개 이상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니까 충분히 사실 문제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8주 2달간 60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주에 4시간 수업을 한다고 쳐도요. 그러면 4, 8에 32, 한 30강 정도 갈 거예요. 테마 정리 빼면. 그럼 30강인데 600문제면 1시간 나누면 1시간에 20문제씩은 해결해 나가야 이게 8주 진도 분량 속에서 끝나는 거죠. 20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마다 어느 정도 완박 조절을 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묻는 문제는 저는 해설은 이 지문이 왜 틀렸는지만 짚어나가고, 옳은 것을 묻는 문제는 틀린 지문이 4개나 되니까 그 해당 부분 짚으면서 그때 필요한 이론도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총칙편 12페이지 1번부터 시작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출제 비중이 좀 빠지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을 물었었던 기출 문제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재정 목적은 어떤 학설이나 판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1조 조문이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는 아예 암기해 놓고 출발하는 게 속편합니다. 밑에 해설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1조 재정 목적인데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1조는 한 문장으로 재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표현들은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이 아니겠죠? 그래서 5항을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에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5항이 정답이죠. 근데 1, 2, 3, 4항들을 보시면요. 1항 부동산업을 육성하여 주택 보급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2항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훌륭한 말이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4번 중개업을 건전하게 주도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왠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잖아요. 예, 회원 상호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 뭐였었죠?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의 세부 목적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상식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정답을 못 잡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법 1조는 조문을 암기하고 있는 분만 정답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1조 암기를 해 두시자는 거예요. 5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2번. 역시 똑같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속하는 거 찾는데요. 기업의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미음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 외에도 다 좋은 말들이지만 그 외에는 공인중개사법 1조가 언급한 적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2항 기업 미음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어가 3번. 틀린 지문을 찾는 문제고요. 5항을 보시면 5항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개행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맞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죠. 5항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문제. 지금 문제들이 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문제 해설을 하면서 그거까지 다 읽을 필요 없죠. 시간 낭비니까 핵심 질의만 보는 겁니다.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항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1항이 맞죠? 이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 분양권 그리고 일부 입주권 의미하는 건데 판례에 따르면 이런 아파트 분양권은 이미 분양 계약이 체결이 되어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 확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될 건물로 미래의 건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일정한 입주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도 되는 것이었었죠.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후속되는 논란이 뭐였었냐면 그러면 분양권도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대가로 받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의 적용을 받아야 하겠죠. 문제는 요율에 적용해야 할 기준 금액을 뭐로 잡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총 분양가를 요율에 적용하면 안 되고 분양권 전매 당시 기납입된 금액을 일정한 프리미엄과 합산한 금액을 요율과 곱해서 산출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었죠. 1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2항,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어요? 있죠. 근데 건축물 외에도 판례가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본 것이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었었던 거죠. 3항, 등기된 환매권은 부동산 중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에 부속되는 개념이긴 하죠. 그러나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 갑구에 등기될 수 있죠.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죠. 그러므로 환매권도 중개의 대상 되는 겁니다. 4항,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해요? 이건 분양 대행업이지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 대행은 법인에게 허용된 업무였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였을 뿐입니다. 5항, 중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합니까?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토지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상가교환계약과 같은 부동산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법률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양의뢰인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양의뢰인들이 그러한 법률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가 바로 중개입니다. 그 보조적 사실행위를 공인중개사법이 두 글자로 알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개념이 대리와 중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민법상 대리에서는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과 뭘 해요? 법률 행위를 합니다.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중개에서는 법률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하는 건데 의뢰인이 그러한 법률 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단지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만 할 뿐이라고요. 그 보조적 사실행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알선이라고 표현했었던 겁니다. 5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그렇죠? 법정지상권의 설정은 알선이 개입될 수 없겠죠?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양도는 알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요. 같은 논리로 유치권 성립은 알선이 개입될 수 없죠. 그러나 유치권의 이전에는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중개업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뭘 받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마무리하세요.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게 중개업이에요.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중개업이 되는데 중개업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중개가 무엇인지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별도로 정의를 했죠. 그러나 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공인중개사법 2조에 입법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업으로 행하게 되는 것인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했었던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야 한대죠. 방법은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행하는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그 행위가 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판례가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업 목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할 게 아니고 규모, 동기, 양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 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문법적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의 반대말이 일시적, 일회적이겠지만 판례는 그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연히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횟수가 계속적 반복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횟수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고 단 1회 건물을 중개했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는 없죠. 3번 질문.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보나요? 요즘은 여러 번 출제되었는데 공인중개사법 2조 2호가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리얼터나 세일즈 퍼슨이나 외국에서 부동산 거래 알선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도 그건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겁니다. 사항,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합니까? 법인에 소속되었든 개인에 소속되었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다 소속 공인중개사인 거죠. 5항 지문.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도 없지만 권한도 없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할 뿐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6번 문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였었고요. 4항 지문을 보시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로 결정합니까? 사회 통념에 맞게 거래관념에 맞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4항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옳은 것을 물었어요. 1항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아닌 거죠?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니까 1항이
옳은 지문이고요. 2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번이고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할 수 있죠.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내가 그만둔다는데 누가 말려요? 내가 안 한다는데 폐업할 수 있죠. 폐업할 수 있는데 한 번 폐업하면 다시는 영원히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3항 똑같은 지문이에요. 중개행위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해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생깁니다. 5항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물을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앞서서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우리가 짚었었습니다. 다른 얘기죠. 1항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1항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가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2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지 꼭 중개업을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거죠. 3항 공인중개사법 부칙제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2조는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별도의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아예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요. 구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가 있었어요. 근데 법을 개정하면서 없앴는데 예전에는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중개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왜 복덕방 간판 중에요. 아주 오래되고 낡고 퇴색한 간판들 중에 보면 무슨 중개인 사무소 이런 간판 지금도 보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인이라고 불렀었다고요. 그리고 중개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예전엔 구부동산 중개업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중개인이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을까? 만약에 제대로 용어의 정의를 했었다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야 했었겠죠. 중개인이라 함은 공인부동산 중개업법 1차 개정으로 신규 허가를 공인중개사에게 내주도록 개정하기 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미리 허가를 받았다든가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신고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구기득권이 인정이 되어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으나 등록한 것으로 의제가 된 자를 말함. 그래야 올바른 용어의 정의인데 무슨 소설 쓸 일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은 이 사람을 뭐라고 용어의 정의를 했냐면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발상이냐면 육군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그 구구절절하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해군과 공군이 아닌 군대를 말함. 그럼 되잖아요.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흑인종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세요. 네, 황인종과 백인종이 아닌 인종을 말함. 그딴 식으로 용어의 정의를 하다가 그렇게 용어의 정의를 하다가 그게 뭔 짓이냐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걸 저 뒤에 부칙에다 갖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그래서 부칙상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되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항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맞아요? 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 뒤에 24조의 그 말이 별도로 나오지 공인중개사법 2조 6개 입법 해석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만 없어요. 없는데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있다가 삭제가 된 거예요. 구법엔 있었기 때문에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5항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거죠. 9번 문제. 박스 안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니다. 기억.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기억 맞죠? 니은.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X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불요식계약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요식행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법에서. 요식행위라고 할 때 요식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요구되는 방식, 그 뜻이죠. 근데 요구되는 방식이 있다 없다로 요식 불요식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하게 요구되는 방식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법률혼 관계는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만? 혼인신고에 의해서만 법률혼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주례선생을 모시고 아무리 많은 하객이 모인 가운데 성혼선언문이 낭독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없었으면 사실혼 관계지 법률혼 관계 아닌 거예요. 그게 요식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죠. 불요식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전속중개계약을 공부했거든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배우셨죠? 아, 그러면 중개계약은 원칙적으로는 불요식계약이나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 OX? 아, 대답을 해야 설명을 하죠. OX. 네, X예요. X예요. 왜냐하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죠. 근데 작성 안 하면 이 중개계약은 무효예요? 아니에요. 유효합니다. 단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속법규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합의 있었으면 그 중개계약 유효해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까지 포함한 모든 중개계약은 다 불요식계약입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공인중개사법 2조 3호 소정에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자,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가 있죠.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라 할 수가 없는데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받았어야 중개업이 된다는 겁니다. 달라고 했으면 그 행위 중개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받기로 합의했으면 그 행위 중개업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받았어야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뭘 받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랬죠. 그러면 일정한 보수를 받았는데 받은 금액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대요. 그것도 중개업이에요? 더 받았어요. 더 받았어도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입니다. 단 더 받았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인데 중개업이면서 33조 1항 3호의 금지행위 위반을 한 중개업이 되는 거죠. 어쨌든 더 받았어도 중개업이에요. 덜 받았어도 중개업이에요. 덜 받았어도 중개업이죠. 안 받았어도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안 받았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받았는데 더 받아도 돼요?
안 된다니까요. 금지행위 위반이요. 더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할 겁니다.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덜 받아도 돼요? 네. 덜 받아도 돼요. 덜 받는 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에요. 그럼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안 된다고? 아니 내가 공짜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해?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돼요. 안 받고 중개해도 돼요. 무료 중개해도 돼요. 그러나 안 받았으면 그 행위는 중개 행위일 뿐이지 중개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보수받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중개 행위일 뿐이지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는 보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비 안 받고 중개를 했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돼요. 복비 안 받고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설명으로 의뢰인에게 자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한다는 것이 또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리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죠? 기억과 미음이 옳아서 이 항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 형벌 암기하실 때요. 아닌 자의 위반은 1년 1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는 거 1년 1천.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도 1년 1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것도 1년 1천. 아닌 자의 위반은 다 1년 1천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용어의 정의 틀린 걸 물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판례에 따르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도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업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왜요? 그냥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한 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연히 한 번 했기 때문에요. 우연히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요. 횟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일 뿐이지. 그래서 우연히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건 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한 번 했는데 이게 중개업일 수 있어요? 단 한 번을 했는데도 업으로 행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을 했지만 그 행위가 업으로 판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 대법원 판례예요.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한 분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법 관점에서 무등록 상태에 있죠. 근데 이분이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한 분이 사무소 점포를 하나 얻어서 부동산 중개한다고 간판을 달아놓고 시작했다가 시작한 날 아침에 단속반이 덮쳐서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의뢰받고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까지 인정한다. 근데 나 오늘 아침에 처음 시작했다 걸렸으니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가 하지 않지 않았냐. 딱 한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중개한 사실만 인정하지 중개업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이분 무등록 중개업 환자로 처벌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왜 한 번 했는데 처벌되었느냐? 아침에 안 걸렸으면 오후에도 할 거였거든요. 그날 안 걸렸으면 그 다음 날도 할 거였었거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면 한 번 한 행위도 중기업을 업으로 한 행위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면 단속반이 입증해야죠.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그분이 점포를 얻어서 간판을 달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5개 광고물을 부착했으면 몇 번 했는지는 쉬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 달았으면 그것만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네요. 2번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 알선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그래서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불렀었죠. 그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그 밖의 권리 그랬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 알선을 하는 것. 그게 중개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인가도 매년 시험 문제 지문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3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법인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죠. 그리고 아예 별도의 용어의 정의가 없고요. 그 다음 4항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죠. 그래서 항상 중개보조원을 말할 때는 무슨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로 가야죠. 5항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지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판례가 취하는 해석으로 틀린 것은 5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금지 행위에서 의뢰인의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의 거래를 대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항이 틀렸죠.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6호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의뢰인의 수임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건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와 법률 행위를 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법률 행위는 의뢰인과 했죠. 근데 그 효과는 본인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하는 겁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3번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2항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자, 지금 이걸 펼쳐 말했어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더 가야죠.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업으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중개이지 중개업이 아닌 것입니다. 3항, 부동산에 대한 개발에 관해서 상담해 주는 것도 중개예요? 이건 중개가 아니라 컨설팅이죠. 예, 부동산 컨설팅이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14조 1항이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는 거 두고 있으니까요. 4항, 우연히 단 1회 거래 당사자 간의 건물 전세권 설정을 알선해 준 것도 중개다. 우연히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중개예요? 중개죠. 중개죠. 자, 업으로 행했느냐 여부는 중개업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우연히 한 번 했어도 건물에 전세권 설정 알선했으면 그건 중개인 거죠. 그래서 사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도 적법하게 중개할 수 있나요? 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적법하게 중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했어도 중개는 누구나 적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개나 소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개나 소는 못하지, 무슨 개나 소가 해요. 개나 소는 못하지만 사람이면 자격증 없어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은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은요,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지 중개 행위를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5항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도 등록하지 않으면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적법하게 알선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사항이 정답입니다. 14번 틀린 걸 물었는데요. 2항 지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이것도 중개업에 속하는데 이제 이 지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한물권 중에서요, 사용권능이나 수익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을 뭐라고 하죠?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근데 이 용익물권은 그게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그 용익권의 설정이든 이전이든 다 알선할 수 있죠. 심지어 한 필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도 알선할 수 있죠. 심지어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알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용익물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물권 중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을 뭐라고 해요? 담보물권이라고 하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뭐 있죠? 저당권, 유치권, 네,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담보물권 중에는요, 설정에도 이전에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알선할 수 있는 담보권은 오직 저당권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 담보물권인데, 심지어는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알선도 적법한 중개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고, 아주 여러 차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판례거든요. 이거는 이 사건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A와 B라고 하는 자 사이에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C가 뭘 했냐면 B가 A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걸 달인화 줬어요. 그럼 지금 C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했어요? 금전소비대차 알선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C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했냐면 B가 A한테 1억 원 돈을 빌려주는 걸 달인화 주면서요. 채무자 A 소유의 일동의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 건물에다가 B가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알선을 한 거죠. 그리고 C가 A와 B한테 복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아니 무슨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빌려가는 걸 달인화 주고 복비를 받아가 그래서 기소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판시했냐면 지금 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은 1억 원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속하고 저당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속하는 건데 설령 그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이라도 달리 볼 거 없다는 거죠. 건물 저당권 설정 알선은 중개니까 보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가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이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이 되는 거예요. 15번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개 행위의 대상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지금 여기 중개를 이라는 표현을 용어의 정의에 맞춰서 펼치고 대법원 판례를 갖다 꽂은 거죠. 펼쳐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이며 여기까지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의 업무를 겸할 수가 없다. 여기가 틀렸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업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모두 몇 개? 모두 몇 개? 6개. 중개업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6개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순서 상관없이 6개 있어요. 예,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예,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할 수 있죠. 개발, 예,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할 수 있죠. 부수되는 이사집센터 이런 거 그렇죠. 중개업에 부수되는 주거이전 부서의 용역에 알선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이 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죠. 자, 집단지성을 하나 남았잖아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해서 부동산의 관리 대행 할 수 있죠.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죠. 꼭 중개업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3항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설정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담보권 중에 설정의 알선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예, 저당권만 그 설정의 알선이 개입될 수 있죠. 저당권만 설정의 알선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치권도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거든요. 이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에는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라면 질권은 약정담보제도이긴 하죠. 그러나 민법상 질권의 대상은 동산입니다. 동산담보제도이기 때문에 질권은 법정중개대상물과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사항,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유효한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되는 거죠. 단 그런 중개업이 적법하려면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5항,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벌써 틀렸네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할 뿐입니다. 1항 정답입니다.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4번 지문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 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는 거 금지가 됩니까? 허용이 되죠. 허용이 되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경공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정도는 그냥 해도 되죠.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를 하려면 그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었고요.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